SCP-재단의 142 탐구역 요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며칠간 연구원과 경비원들이 두통과 메스꺼움을 호소했습니다. 곧 현장의 정수 시스템이 고장났습니다. 한 연구원이 여러 장기 부전을 겪었고 현장 경납고가 완전히 붕괴되어 여러 명의 공군이 사망했습니다. 142구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닥터 밥이고 이분은 SCP-1440, 일명 어디에도 없는 노인입니다. SCP-1440는 인간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민족적 배경과 나이는 모두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등 자신이나 과거에 대한 어떤 세부 사항을 물어봐도 SCP-1440은 대답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SCP-1440, 이 정보를 일부러 말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모르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는 노인이라 불리는 이 인물은 약 80세로 보입니다. 하지만 SCP-재단이 SCP-1440의 존재를 인지한 지 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SCP-1440은 전혀 노화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노화가 너무 느려서 차이를 알아볼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노화하지 않는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영구적 모습입니다. 하지만 SCP-1440이 노화하지 않는다는 점은 그에 관한 가장 이상한 점조차 아닙니다. 그의 진정한 변칙성은 인간 집단이나 인공물과 접촉하고 며칠 이상 그들과 접촉을 유지할 때 드러납니다. 며칠 동안 노출된 후에는 SCP-1440의 주변에서 인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모든 것에 급성 부정적 영향이 발생합니다. 파괴적인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인공물들이 파괴되거나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점점 더 재앙적으로 변해갑니다. 이러한 파괴적인 사건에서 유일한 예외는 SCP-1440 본인과 그가 소유한 몇 가지 물건들 뿐입니다. 그 물건들은 그의 옷, 정체를 알 수 없는 재질로 만들어진 자루, 낡은 트럼프 카드 한 벌, 그리고 작은 유리잔입니다. 이 물건들이 어떻게든 파괴적인 변칙적 사건들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인공물이 아닌 것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SCP-1440은 자신이 인간 집단과 물체에 미치는 변칙적 영향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가능한 한 인간과의 접촉을 피함으로써 이들의 파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SCP-1440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매우 복잡해 보이는 경로를 따라 이동하도록 강요받고 있으며 이 경로는 SCP-1440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결국 인간 집단과 마주치게 만듭니다. 이 경로의 구체적인 형태와 SCP-1440, 이를 따라야 한다고 느끼는 이유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원의 다른 세부 사항들과 마찬가지로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그 노인 역시 추가적인 정보나 도움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SCP-1440은 인간 인구가 증가하고 이전에는 사람이 살지 않던 지역까지 확장되면서 자신이 복잡한 이동 경로를 따르는 동안 인류와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SCP-1440은 적극적으로 적대적이지 않으며 격리하려는 시도에 저항하거나 맞서 싸우지도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SCP-재단이 SCP-1440을 격리하려는 모든 시도는 지금까지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격리 시도들은 SCP-1440을 따라다니는 파괴적인 변칙 효과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재단 자원의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노인은 처음으로 SCP-1440이 출근 중이던 재단 연구원에게 직접 접근하면서 SCP-재단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SCP-1440은 어떻게든 이 연구원이 재단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연구원이 어떤 도움을 원하는지 묻자 SCP-1440은 재단이 자신을 파괴해주길 바란다고 대답했습니다. SCP-1440은 추가 면담과 연구를 위해 SCP-재단 기지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파괴적인 변칙 효과가 목격되었습니다. 기지 전체가 파괴되어 여러 명의 기지 요원이 사망했고 6개의 세이프 및 유클리드 등급 SCP 객체들도 파괴되었습니다. 지금까지 SCP-1440을 격리하려는 모든 시도는 비슷한 파괴적인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SCP-1440은 SCP-재단의 격리 시도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재단이 네 번째로 이런 시도를 했을 때 SCP-1440은 구역 142로 옮겨졌습니다.
어디서도 오지 않은 노인 SCP-1440은 재단의 노력을 칭찬했지만 자신을 떠나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이전 3번의 시도처럼 모두가 죽는 결과가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SCP-1440은 자신을 인터뷰하던 연구원에게 첫 번째 형제가 이미 도착해서 연구원 뒤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형제들이 서로 다르지만 동시에 하나이기도 하다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잔인하고 복수심이 강하며 오랫동안 원한을 품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SCP-1440의 불행의 원인이며 따라서 그것과 접촉하는 모든 이들의 불행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후 SCP-1440은 연구원에게 둘째 형제가 왔고 시간이 얼마 없다고 전했습니다. 곧 풀려나지 않으면 파괴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구원은 셋째 형제에 대해 물었고 셋째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 같으니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질문했습니다. SCP-1440는 셋째가 가장 잔인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도착하지 않으며 사실 마지막 형제가 나타나야만 어디서도 오지 않은 노인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CP-1440는 셋째 형제를 찾기 위해 수많은 달과 해를 보냈으며 다른 두 형제에게서 따낸 어떤 것을 돌려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는 죽음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카드 게임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연구원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그 노인이 했던 행동을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언제? 바로 그 순간 여러 겹의 안전장치로 인해 폭발이 불가능했어야 할 구역 142 내에 보관된 핵장치가 폭발했습니다. 구역 142는 파괴되었고 현장에 있던 모든 인원이 사망했습니다. SCP-1440은 일주일 후 구역 142에서 3,0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목격되었으며 어떠한 피해도 입은 흔적이 없었습니다. 추가로 3번의 격리 시도가 더 이루어졌고 모두 비슷하게 참혹한 결과로 끝났습니다. 이에 따라 SCP-1440을 격리하려는 향후 시도는 막대한 자원과 인원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적절한 격리 절차가 마련될 때까지 무기한 중단되었습니다. SCP-1440의 이동 패턴 분석과 연구가 계속되며 민간인 접촉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SCP-1440의 연구 격리 방법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불행하게도 SCP-1440의 현재 위치는 알 수 없으며 해당 개체는 케테르 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두 남자가 바위를 깎아 만든 뜨겁고 먼지 많은 터널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의 횃불은 벽에 이상한 상형 문자가 가득 새겨져 있다는 것을 겨우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의 빛만을 비춥니다. 이들은 이전에도 많은 무덤에 들어가 봤지만 이런 표식은 처음 봅니다. 그들은 앞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한 사람이 벽에 기대 쓰러져 있습니다. 한 남자가 달려가 확인하자 이 사람이 오래전부터 여기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뼈와 몇 조각의 천만이 남아 있습니다. 남자가 해골을 살피던 중 동료가 부릅니다. 그가 꼭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터널 벽에 난 구멍을 통해 들여다보고 있는데 반대편에는 거대한 동굴이 있습니다. 거대한 방 중앙에는 두 남자가 처음 보는 아주 이상한 광경이 있습니다. 동굴 천장으로부터 아래로 뻗어 있는 거대한 거꾸로 된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들은 놀라움에 서로를 바라본 뒤 그 터널이 피라미드와 그 안에 틀림없이 있을 놀라운 보물로 이어진다고 확신한 채 터널을 더 깊이 달려 내려갑니다. 그들은 터널 벽의 여러 구멍을 통해 피라미드에 더 가까워짐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구조물의 가장 위쪽이자 가장 넓은 부분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거꾸로 된 피라미드 안으로 들어서자 통로는 지금까지 본 것보다 최소 2배는 높고 더 많은 이상한 표식들로 덮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통로를 따라 걷기 시작하고 곧 수많은 굴곡, 갈림길, 막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야말로 미로입니다. 그 남자는 친구에게 여기서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시 오자고 말하려고 돌아보지만 자신이 혼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어딘가에서 서로 헤어진 게 분명합니다. 그는 통로를 이리저리 돌며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되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듣고 멈춰섭니다. 금속 갈리는 소리가 공기 중에 울려 퍼집니다. 그 남자는 벽 자체가 움직이기 시작해 서로 위치를 바꾸고 재배치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아무런 경고도 없이 그의 앞에 있던 열린 통로가 닫히며 돌아갈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 남자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의 외침에 대답이 없습니다. 그는 당황해 미로 깊숙이 달리지만 아무리 애써도 친구를 못 찾습니다. 출구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는 얼마나 걸었을까요? 몇 시간? 며칠이나? 그는 벽이 움직이는 소리를 적어도 한 번은 더 들은 기억이 있어. 지쳐서 그는 벽에 기대 앉는다.
그는 잠시 쉰 후 다시 길을 찾기 시작한다. 반드시 출구를 찾아야 한다. 그는 반드시 탈출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닥터 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SCP-875 일명 전범들입니다. SCP-875는 SCP-재단이 거대한 지하 피라미드에 부여한 명칭으로 그 정확한 위치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피라미드의 건설에 대한 기록은 어떤 역사적 문서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SCP-875가 인공 구조물임을 시사하는 증거는 존재합니다. SCP-875의 외부는 이집트의 피라미드처럼 일반 사암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내부에는 아직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금속 합금으로 이루어진 층이 존재합니다. SCP-875의 이 층은 터널을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인간보다 훨씬 키가 큰 존재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여러 통로들이 있습니다. 이 통로들은 되돌아가는 길과 막다른 길이 포함된 미로와 같은 구조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혼란을 더하는 것은 미로의 지형이 주기적으로 변한다는 점입니다. 벽과 바닥에 설치된 장치들이 48시간마다 자동으로 작동하여 구조 전체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SCP-875의 움직이는 벽 안에 갇히는 불운을 겪는 사람은 자신이 들어온 길로는 나갈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로 곳곳에는 숨겨진 압력판과 레버가 여러 개 있어서 이 장치들을 작동시키면 벽의 일부가 열리며 새로운 길이나 지름길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스위치들은 또한 재단이 SCP-875-1로 지정한 존재를 풀어놓기도 합니다. SCP-875 이른 길이 약 6cm, 무게 약 3g 정도의 작은 곤충처럼 생긴 날아다니는 생물입니다. 이들은 지구상의 어떤 알려진 곤충종과도 닮지 않았으며 이는 그들의 기원이 외계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방출되면 SCP-875-1 개체들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몰려들어 가차없이 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침은 강한 산성을 띠고 있어 신경과 힘줄에 심각한 손상을 입힙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산성과 군집 행동이 결합되면서 피해자들의 팔다리는 액화되었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피라미드 내부에서 이전에 사용된 폭발물 때문에 아래쪽 2층으로 통하는 개구부들이 생겼고 현재 미로 구조상 그 파손 부위까지 닿을 수만 있다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층의 주요 특징은 4개의 대형통입니다. 각각의 통에는 일반 물과 비슷하게 보이는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으며 이 액체는 SCP-875E로 지정되었습니다. 인간이 SCP-875E에 노출되면 기억 소거제와 유사한 효과를 경험하게 되지만 여기에 더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감정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층에 있는 유지보수 터널처럼 보이는 곳을 따라가면 피라미드의 세 번째 층으로 내려가게 되며 그곳에는 대형 원자로가 있습니다. 원자로는 피라미드 2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스스로 냉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멜트다운이나 다른 핵재해가 발생한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 원자로는 피라미드의 나머지 부분, 즉 1층의 미로 재구성 메커니즘과 SCP-875의 신비로운 최하층에 숨겨진 것까지 모두 가동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라미드의 4층으로 직접 접근할 수는 없지만 3층 바닥을 뚫고 들어가자 놀라운 것이 드러났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10개의 개별적인 극저온 동면 챔버가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챔버들은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가장 이상한 점은 모두 차 있다는 것입니다. 각 포드 안에는 대략 3m 키에 240kg 정도 나가는 거대한 곤충형 생명체가 들어있었고 이들은 SCP-875-3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생명체들 중 3마리는 과거 어느 시점에 정지 챔버가 고장나면서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심한 부패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다른 곤충형 생명체들 중 몇몇은 심하게 손상되어 있지만 이것이 포드의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정지 상태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부상을 입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생명체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혹은 그 기원이 지구상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지만 SCP-875의 1층 벽에 새겨진 일부 이미지들을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 흥미로운 정보가 얻어졌습니다. 한 이미지에서는 SCP-875-3과 유사한 두 인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으며 그중 한 명이 창으로 다른 한 명을 찌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과거에 어떤 폭력적인 갈등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다음 이미지에서는 SCP-875-3과 닮은 또 다른 인물이 고대 이집트 복장을 한 인간으로 보이는 존재에게 서판을 건네주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집트인은 곤충형 생명체를 등지고 있는데 이는 소통의 단절이나 이집트인이 곤충형 생명체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태도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미지에서는 두 인간형 인물이 곤충형 인물에게 절을 하고 옆에 액체 한 방울이 떨어지는 잔이 보입니다.
이는 SCP-875의, 즉 기억소고 액체와 그 효과가 이 집단을 제압하는 데 사용된 방식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가설은 네 번째 이미지에서 곤충형 인물이 두 인간형 인물이 밧줄로 큰 돌덩이처럼 보이는 것을 끄는 모습을 지켜보는 장면으로 더욱 뒷받침됩니다. 다섯 번째 이미지에는 곤충형 인물이 죽은 인간형 곁에서 일부를 먹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이미지에서는 곤충형 인물이 작은 직사각형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이 직사각형은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층에서 발견된 정지 상태의 챔버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챔버 안에 잠든 존재들이 피라미드 벽 그림과 같은 존재들인가요? 그들이 지구에 와서 인간을 지배하고 자신들의 정지 상태 챔버를 위한 기념물을 짓게 해 영원히 살아있는 죽음에 가둔 건가요?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재단이 감지한 신비로운 전송 신호에서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알 수 없는 추처에서 온 이 전송 신호는 영어로 되어 있었지만 문법과 단어 선택이 마치 언어에 대해 아주 기초적인 이해만 있는 사람이 쓴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 전송 신호는 분명한 어조로 전범들의 반환을 요구했으며, 만약 그들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인류의 95%가 멸종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후 이 전송 신호는 전범들이 저질렀다는 여러 범죄들을 설명했으며, 그 중에는 학살과 식인 행위에 대한 주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SCP-875의 바닥에 있는 생명체들은 도망 중인 죄수들이거나 다른 행성 또는 심지어 다른 현실에서 온 전범들로 법의 심판을 피해 지구로 도망쳐온 것일까요? 이것은 아마 영원히 확실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는 끝까지 전달되기 전에 손상되어 알아들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SCP-875는 위치가 안정적이고 일반 대중을 그곳에서 비교적 쉽게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 위치는 지도상에서 군사기지로 표시되어 있으며, 위성사진은 왓슨 24 절차에 따라 수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접근하는 민간인은 재단의 구금하에 두고 클래스 A 기억소고제를 투여해야 합니다. 연구 인원은 2명의 보안 요원과 동행할 때만 SCP-875 내부에 들어갈 수 있으며, 6명의 유지 보수 인원이 항상 원자로를 감시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직원이 SCP-875 1개체에게 쏘였을 경우 의료진이 현장에서 알칼리성 약품으로 산성 복침을 중화하여 치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경우에는 해당 사지의 절단이 허가됩니다. SCP-875-3 개체가 활성화될 경우 보안 요원은 가능하다면 치명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제압하고 추가 연구를 위해 안전한 장소로 이송해야 합니다. 지금은 1916년 제1차 세계대전 한가운데입니다. 한 영국 군인이 참호에 웅크리고 앉아 가끔씩 참호 위로 힐끗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을 봐야 하지만 무인지대를 뒤덮은 어둠 속에서는 볼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뭔가를 발견합니다. 커다란 무언가입니다. 그것은 그림자 같은 형체로 20피트 거리에서 진흙을 파고 있는 듯합니다. 너무 어두워서 그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는 하늘로 조명탄을 쏘아 올려 전장을 흐릿한 붉은 빛으로 밝힙니다. 이제 그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거대하고 무서운 괴물이 진흙 속에서 시체들을 집어올리고 있습니다. 그 병사는 자신 앞에 펼쳐진 광경에 겁에 질려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괴물이 갑자기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닥터 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SCP-3456, 일명 아르카디아의 기수입니다. SCP-3456은 4발 달린 동물 무리에 부여된 명칭으로 그 정확한 개체 수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개체들은 말과 비슷하지만 몇 가지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SCP-3456 개체들은 털이 전혀 없으며 두꺼운 피부는 반투명해서 그 아래에 지방과 근육이 드러나 보입니다. 이들은 3개의 발가락이 달린 발굽을 가졌고 등에 하나 이상 인간 형태의 몸통이 융합된 것이 가장 특이합니다. 각 몸통에는 2개의 팔과 머리가 있지만 다리는 없으며 몸통이 생물의 말 같은 몸체의 등에 바로 융합된 것처럼 보입니다. 팔은 인간의 팔보다 훨씬 길며 전체 팔 길이를 합치면 변칙체의 키의 2배에 달합니다. 팔이 너무 길어서 이 생물이 움직일 때 보통 땅에 끌립니다. 각 팔 끝에는 손가락 대신 5개의 뾰족한 뼈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코 대신 대부분의 SCP-3456 개체들은 얼굴 중앙에 구멍이 나 있는데, 이 구멍은 제트 엔진만큼 시끄러운 고음의 비명을 낼 수 있습니다.
SCP-3456 개체들은 크기가 다양하며 기록된 가장 큰 개체는 키가 30m, 길이가 15m에 달합니다. 이들의 몸은 매우 강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의 무기로는 전혀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 변칙적인 생물들은 높은 수준의 적응형 지능을 보여주었으며 재산 파괴와 심리적 조작으로 대상을 함정으로 유인해 매복하는 등 복잡한 전술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도스톱 수준의 지능 때문에 재단의 많은 이들은 SCP-3456 이 지성을 지녔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SCP-3456 개체를 직접 관찰하면 그 존재는 관찰자를 인식하게 되며 그 즉시 관찰자가 있는 정확한 방향으로 몸을 돌려 이 사실을 드러냅니다. SCP-3456 개체가 관찰자를 발견하면 포식 행동을 보이며 목격자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초 출현 장소를 훨씬 넘어 추적합니다. 그들을 쫓는 동안 내내 자신을 숨기고 위장을 사용합니다. SCP-3456은 이 행동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며 일부러 관찰자들에게 자신을 여러 번 보이도록 합니다. 그것은 사냥을 하며 한 명씩 잡아가다가 많은 사람들을 포획한 후 갑자기 사라집니다. 현재 SCP-3456 이 피해자들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또는 사라진 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SCP-3456 이 만족하고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몇 명의 피해자를 잡아야 하는지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포획된 인원수는 사례마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SCP-3456은 민물 수역을 건너려 하지 않거나 건널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강, 호수, 심지어 시냇물과 같은 민물 수역을 건너는 것, 이 변칙 현상이 추격을 시작한 후에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CP-3456 개체들은 주로 전쟁터나 자연재해, 인재와 같은 대규모 인간 고통이 발생한 장소 근처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20세기, 21세기에 걸쳐 역사적 사건들에서 3456 개체들이 목격되었다는 수많은 보고가 있었으며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개체가 동시에 나타난 경우도 많았습니다. 한 재단 보고서에는 SCP-3456 개체가 제1차 세계대전 솜전투 중에 나타난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국군 참호에서는 오크니 신화의 기원을 둔 말 형태의 악마인 누클라비로 여겨지는 신화 속 생명체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많은 SCP처럼 이 고대 민담도 실제 기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국 보병 데이브 하켄은 거대한 말발굽 자국이 전장 진흙에 나타나고 병사들이 신비로운 상황에서 사라지며 전쟁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존재에 의해 살해된 것처럼 보였다고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하켄은 한 병사가 진격해오는 독일군을 향해 사격하던 중 발밑에 진흙이 끓기 시작했다고 묘사합니다. 누구도 반응할 새도 없이 진흙이 사방으로 튀었고 모두가 바닥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병사는 사라졌고 시신의 일부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하켄은 병사가 사라지기 직전 진흙 아래에서 뼈처럼 보이는 돌출물이 병사 밑에서 올라오는 것을 확실히 목격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켄은 전장에서 오르카디아 기병을 발견했고 그 기병도 하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SCP-3456 개체가 진흙 속에서 시신들을 꺼내어 어둠 속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소총으로 여러 번 사격했지만 총알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반은 인간이고 반은 말인 존재가 밤마다 계속 나타나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부상당한 병사들을 전장에서 들어올려 어둠 속으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존재는 항상 하켄 쪽을 돌아보며 마치 그를 조롱하거나 따라오라고 유혹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곧 더 많은 SCP-3456 개체가 나타났고 그중 상당수는 등에 2개 이상의 상반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흙 속에 자신을 묻고 병사들이 그 위로 달려오기를 기다리며 함정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브 하켄은 솜전투에서 실종된 것으로 선언되었으며 그가 처음 목격했던 동일한 SCP-3456 개체에게 잡혀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다른 SCP-3456과의 조우에 대한 직접적인 증언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지진과 그에 따른 원전 사고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2,500명 이상의 실종자가 발생한 가운데 지진 피해 지역에서 SCP-3456의 여러 출현 사례가 보고되었고 SCP-재단 정찰팀이 조사를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그중 2팀은 3456과의 조우 중에 신속하게 전멸당했습니다.
한 부대는 대피한 도시를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고 교차로 한가운데에 가만히 서 있는 SCP-3456개체를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오르카디안 기술을 목격하자 움직이지 않던 말의 몸에 축 늘어져 있던 인간의 상반신이 곧게 일어서더니 팔을 휘두르기 시작했고 주변의 건물과 구조물들을 파괴하고 손상시켰습니다. 그 후 그 존재는 분대를 향해 몸을 돌렸고 코가 있어야 할 구멍에서 귀가 찢어질 듯한 큰 비명을 내지르더니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분대는 즉시 대피 절차를 시작했고 추격해오는 변칙개체를 늦추기 위해 드론 공습까지 명령했습니다. 분대는 버려진 고층 건물에 몸을 숨겼지만 유일한 탈출 기회는 가장 가까운 민물 수역을 건너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1km 떨어진 아라우카와 강 위의 다리를 건너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분대는 다리에서 50야드 떨어진 곳까지 갔고 SCP-3456의 추가 흔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개체가 바로 옆 골목에 나타났습니다. 분대는 그 생물에게 소화기 사격을 가했고 로켓 추진 유탄 2발도 발사했지만 모두 효과가 없었습니다. 성광탄이 변칙 존재 앞에서 터지자 분대원 일부가 다리를 건너 탈출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2명의 팀원이 SCP-3456에게 끌려갔고 분대원 중 1명의 헬멧에 장착된 카메라가 마지막으로 포착한 영상은 오크니 기마병이 사라지기 직전 미소를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SCP-3456은 현재 격리되지 않은 상태이며 극도로 위험한 특성과 격리 절차의 부재로 인해 케테르 등급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개체를 목격한 모든 인원은 G급 기억 소거제 처치를 받아야 하며 이들이 배정된 치료시설은 반드시 담수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재단은 SCP-3456에 대한 모든 역사적 언급을 신화, 전쟁 신경증, 히스테리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돌리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견측 현상과 관련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에 대한 모든 보고서는 그 원인을 다른 자연적 또는 인위적 사건으로 돌리는 설명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SCP-3456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철저히 감시되어야 하며 대피 작업을 지원할 인원이 항상 대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SCP-3456을 직접 관찰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일단 그것이 일어나면 SCP-재단조차도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서무의 하늘은 광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나무 꼭대기들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머리 위로 거대한 기계가 윙윙거리며 지나가고 안에는 무장한 남자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들의 제복에는 3개의 안쪽 화살표가 그려진 흰색 문장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또 하나의 임무입니다. 아래에서 보는 사람들에게 이는 불길한 징조로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며칠 전 센티넬 제도의 외부와 접촉하지 않은 원주민 부족 사이에서 살던 2 사람이 병에 걸렸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한밤중에 그들의 몸은 굳어버리고 근육은 경직되며 관절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얼굴마저 고통과 공포로 일그러진 채 굳어버립니다. 아침이 되자 나머지 센티넬 부족원들은 병에 걸린 2 사람을 발견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병을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헬리콥터가 내려오면서 로터가 나뭇가지를 잘라내고 자연 환경에 구멍을 냅니다. 강철심이 박힌 군화르신 병사들이 헬리콥터에서 내려와 금속 경사로를 밟으며 무기를 들고 나옵니다. 센티넬들이 충격과 공포에 빠진 사이 낯선 이방인들이 폭풍처럼 그들의 터전으로 밀려듭니다. 그들은 이상한 병에 걸린 2 사람을 붙잡아 헬리콥터 쪽으로 끌고 갑니다. 소창민들의 모든 비명과 항의는 무시당합니다. 이날이 바로 SCP-2136이 발견되는 날입니다. SCP 재단 위성들은 항공 감시를 통해 그곳에 거주하는 미접촉 부족의 행동이 불규칙하게 변한 것을 감지한 후 센티넬 제도를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들은 조사를 위해 지정되었고 요원이 센티넬 부족을 직접 관찰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현지인들과는 절대 간섭하지 말 것. 재단조차 그들의 고립을 존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요원이 재단 작전 사령부와의 정기 보고를 반복적으로 놓치면서 달라졌습니다. 연락이 끊기자 섬에 시각적 위험이 존재한다는 의심이 빠르게 제기되었고 이는 시각 차단 작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기동특무부대 에타쉽이 파견됐습니다. 이 부대는 코드네임 CNO 이블로도 알려져 있으며 시각적 인지재해와 무방송 인자를 격리, 조사 또는 무력화하기 위해서만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센티넬 제도에서 발견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MT의 베타 10부대가 임무에서 복귀하자 하이드케 박사라는 인물이 잠재적인 이상현상을 조사하도록 배정받았고 임시로 2236이라는 명칭이 부여되었습니다. 하이드케 박사에게는 첫 감독 역할이었으며 재단의 리처즈 박사가 맡긴 일이었습니다. 하이드케 박사와 함께 일하게 된 인물로는 천체 생물학자인 플래처 박사, 생화학 전문가이자 뛰어난 번역가인 마주르 박사가 있었습니다. 관찰 일지에서 하이드케 박사는 96시간의 초기 격리 후 자신의 발견을 보고하게 되어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NO 이블팀은 작전 중 두 피실험자를 확보해 각각 1번, 2번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두 사람과 함께 발견된 세 번째 사망자의 시신에서 조직 샘플도 채취했습니다. 포에코 재단 시설로 이송되는 동안 1번과 2번 모두 서로 떨어지지 않길 강하게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피실험자는 CCTV 감시하에 격리실에 서로 마주보는 침대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하이드케 박사가 지켜보았습니다. 부청을 통해 마주르 박사는 1번과 2번, 이 벵고로 방언으로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으며 이는 그들이 센티넬족 출신이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격리실 인터폰을 통해 이들에게 질문한 결과 연구팀은 이 두 사람이 인도 선거를 위해 일하는 요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석방을 요구했지만 재단은 거부했습니다. 교착 상태에 이르자 요원들은 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인도는 왜 비밀 요원을 외딴 부족에 침투시키려 했던 걸까요?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노리고 있었던 걸까요? 그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날이 되어도 1번과 2번은 여전히 풀어달라고 요구했고 심지어 항의하듯 잠도 자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이드케 박사의 관찰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겉으로는 병칙적인 행동이나 특성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1번이나 2번 중 누구도 시각 인지재해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징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이드케 박사는 기동특무부대 요원들이 잘못된 사람들을 데려온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속삭임 끝에 두 피실험자는 누군가가 자신들의 감방에 함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명은 잠드는 것이 위험하다고만 설명하고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이드케 박사는 두 사람이 협조하지 않자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격리 둘째 날 밤 9시 30분 이상 현상의 증거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한 명이 동료에게 깨어있으라고 재촉했음에도 불구하고 2번 피험자는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1분도 안 돼 한 명이 바닥에 쓰러져 몸이 굳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동료 요원의 소리에 2번 피험자가 깨어났고 그가 다시 의식을 차리자 한 명이 회복한 듯 했습니다. 하이드케 박사와 플래처 박사 모두 여전히 피험자들을 관찰하고 있었으며 시각적 접촉이 2136A로 지정된 변칙 효과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같은 날 밤 하이드케 박사는 D계급 인원이 자신의 연구팀에 배정되기를 요청했습니다. 이 소모성 인원이 감방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그 대가로 피험자 1번과 2번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마수르르 박사에게 털어놓아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인도 정부 소속 관찰자가 센티넬 제도에서 활동을 감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재단처럼 그들은 센티넬 원주민들 사이에 이상 행동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평소보다 훨씬 밀집해 있었고 항상 교대로 잠을 자며 누구도 혼자 떨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경직되고 초화롭지 않으며 불규칙했습니다. 인도 정부가 감시원과의 연락이 끊기자 두 요원이 그를 찾아 데려오도록 파견되었습니다. 1번과 2번은 그 남자를 찾을 수 있었지만 그는 이미 죽어 있었고 아무런 저항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떠나려던 두 사람은 센티넬족에게 들켜 공격당했습니다. 도망치는 동안 1번과 2번은 그들의 이상 증상인 2136A에 감염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재단의 기동특무부대가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달라는 피실험자의 요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D계급 인원은 피실험자 3이라는 명칭으로 그들의 감방에 배치되었습니다. 플래처 박사는 3번이 들어올 때 격리실 밖에서 1번과 2번을 아무도 못 보게 철저히 확인했습니다. 하이드케 박사는 만약 감방을 다시 열어야 할 경우를 대비해 격리부서에 에어록처럼 추가 외부문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세 사람이 방 안에 함께 들어간 지 5분이 지나자 연구팀은 1번과 2번에게 서로를 계속 바라보면서 3번에게 천천히 등을 돌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지시에 따르자 3번은 갑자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상 현상이 그에게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1번과 2번, 2-3번을 바라보자 3번은 금방 의식을 되찾았고 하이드케 박사는 이 현상이 전염성일 뿐 아니라 직접적인 시선 접촉으로 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피실험자들에게 교대로 잠을 자라고 지시했고 연구팀도 똑같이 교대로 잠을 자도록 했습니다.
재단이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누군가가 너무 졸려서 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해 피실험자 중 한 명이 죽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이드케 박사와 플래처 박사는 잠을 충분히 자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새로 발견된 이상 현상의 감염 방식, 발생 가능 지점, 함의에 대해 토론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플래처 박사는 이 현상이 바이러스처럼 작용한다고 주장했지만 하이드케 박사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타협하여 그것을 병원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3명의 감염된 피실험자가 있는 격리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초안. 격리 조치를 작성하면서 하이드케 박사는 CCTV 모니터에 반사된 화면에서 마수루루 박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벤치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3명의 불안한 피실험자들이 잠을 거의 자지 못해 신경이 곤두선 채로 긴 하루 동안의 실험이 이어졌고 관찰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은 처음엔 협조하지 않았지만 하이드케 박사가 실험이 재단이 치료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자 협조하기 시작했습니다. 15시간이 넘는 실험 동안 하이드케 박사는 이 변칙적인 상태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관찰했습니다. 평균적으로 2136개인은 피실험자의 시선이 끊긴 후 45초 이내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이 변칙 현상은 반사나 굴절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것으로 보였고 하이드케 박사는 격리실에 거울을 걸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새 피실험자가 서로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변칙 효과가 발동하지 않으려면 피부도 보여야 했기 때문에 연구팀은 피실험자들에게 상의를 벗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루의 실험이 끝나고 새 피실험자에게 거울을 걸기 위해 격리실 벽에 갈고리를 박으라는 임무가 주어졌을 때 망치질 소리가 끊이지 않아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는 듯했습니다. 마주르 박사의 흥미로운 발견이 하이드케의 마음에 계속 남았습니다. 그녀는 MTF 에타10이 가져온 조직, 즉 인도 정부의 사망한 관찰자로부터 채취한 샘플을 조사했습니다. 사망한 조직 내에는 변칙적 구조물이 존재했는데 이것은 2236개의 휴가가 일종의 기생충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시사하는 듯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하이드케 박사와 마주르 박사는 피실험자 2가 잠자는 동안 심한 악몽을 꾸는 듯 보였고 몸을 경련하며 꿈틀거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감염으로 그의 운동 기능이 점차 저하됐고 다른 피실험자들이 그가 자는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마주르 박사가 하이드케에 초한 관찰 기록의 실수로 커피를 쏟았고 그는 거듭 사과했습니다. 백업 연구팀의 인계 필요성이 분명해졌습니다. 수면 부족으로 연구원과 피실험자 모두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실험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1번과 2번 모두 방해가 되었고 지시에 아예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어느 순간 2번은 감방 안을 비틀거리며 멈출 수 없어 도와줘 라고 소리쳤다고 마즈라 박사가 번역했습니다. 같은 날 나중에는 실험이 완전히 취소되었습니다. 1번과 2번 모두 방 안을 비틀거리며 돌아다녔고 그들의 행동 때문에 3번 피실험자가 불안해졌습니다. 이것은 감염의 새로운 단계처럼 보였습니다. 1번과 2번은 증상을 인지하고 의식도 있었지만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불규칙한 움직임은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해 3번을 놀라게 했습니다. D계급 피실험자는 2명에게 떨어지라 했고 하이드케 박사는 공감했습니다. 그도 2명과 작은 방에 갇혀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예비팀이 다음날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그날 저녁이 되자 연구팀은 이미 피로가 몰려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플래셔 박사는 너무 피곤해 펜을 겨우 들 정도였고 하이드키는 식사 때 식기도 들지 못했습니다. 단방 안에서 피험자 1번과 2번은 일부 운동 기능을 회복했지만 대부분 가만히 앉아 있었고 움직일 때도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소리치지 않고 그릿하고 느린 말투로만 말했습니다. 피험자 3번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전날 밤 거울 달 때 쓴 망치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넷째 날 밤 11시 45분 하이드케 박사는 실험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피험자들은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밤이 되자 피험자 3번은 깨어있으려 했지만 결국 탈진해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잠에 들자 1번과 2번 모두 갑자기 벌떡 일어나 그를 향해 다가갔고 그들의 움직임은 이제 의도적이고 통제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단어를 반복했으며 마수루루 박사에 따르면 이는 화로 번역된다고 했습니다. 깜짝 놀란 3번은 망치를 손에 쥔 채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가 2명을 죽이자 연구팀은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 빠르게 깨달았습니다. 2136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3번의 몸이 굳기 시작했고 그는 망치를 떨어뜨렸습니다. 동료 수감자들의 피로 뒤덮인 채 가슴의 움직임이 멈췄고 그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질식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엔 숨쉴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이드키 박사는 96시간 격리 명령을 어기고 마즈라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는 곧 감염자가 실험 대상자만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플래처는 D계급 인원을 감방으로 데려갈 때 그들 중 한 명을 봤던 게 분명합니다. 그는 부인했지만 플래처 박사가 시선을 돌리자 하이드키는 몸이 마비되어 움직이거나 숨쉬기도 힘들어졌습니다. 플래처가 돌아보지 않았다면 수석 연구원은 죽었을 것입니다. 마즈라 박사는 가까운 복도까지 겨우 가다가 쓰러졌고 그 뒤를 따라 하이케 박사와 플래처 박사도 나갔습니다. 서로를 볼 수 있고 시야에만 있으면 안전했습니다. 증상이 심해지자 하이케 박사는 손 경련으로 타자의 어려움을 겪으며 관찰일지가 오타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마치 조수석에 무력하게 갇혀있는 느낌이었고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자신의 몸을 통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늦게 연구팀 중 누구도 관찰실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백업팀 도착까지 몇 시간 남았고 하이케는 플래처를 보지 않으려 시선을 돌렸습니다. 플래처 박사는 하이케를 지켜봤지만 하이케가 돌아서지만 않으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5분 이내에 이상 현상이 작동할 것이고 둘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게 계획이었습니다. 하이드키는 백업팀 도착 전 그들이 죽어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구원들이 새 팀을 보자마자 감염을 퍼뜨릴 테니까요. 응연히 잠시 멈추자 하이도키 박사는 관찰 일지에 경고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발견한 병원체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고 재단에 경고했습니다. 하이도키와 플래처 모두 몇 시간 동안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플래처 박사가 갑자기 말을 했습니다. 봐. 그는 바를 반복하며 하이도키 박사를 응시한 채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이도키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관찰 일지를 계속 타이핑하며 동료 연구원이 죽기를 바라며 기다렸고 자신도 곧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플래처는 하이도키가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이도키의 관찰 일지 마지막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보기를 원하지만 나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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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SCP-2136, 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간단히 설명하자면 그것은 변칙적인 병원체입니다. 그 전염체 자체는 전자현미경을 사용해도 시각화할 수 없습니다. 재단 연구원들과 변칙 바이러스학 전문가들은 이 병원체 자체가 너무 작아서 아원자 수준에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이론화했습니다. 일부는 심지어 개별 광자들이 인간 피부에 반사되면서 이 변칙적인 감염을 옮길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빛 입자들이 다른 사람의 망막에 들어오면 감염도 함께 전파됩니다. SCP-2136은 시각을 통해 전염됩니다.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병원체를 보유한 사람을 보면 그들도 감염됩니다. SCP-2136, 이 새로운 숙주에 도달하면 즉시 숙주의 몸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감염된 사람이 다른 사람, 즉 SCP-2136의 또 다른 숙주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시야에서 벗어나면 그들은 변칙적인 질병의 첫 번째 증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병원체는 먼저 감염자의 운동 뉴런을 표적으로 삼는데 이 뉴런은 중추신경계에서 근육으로 신호를 전달해 움직임을 담당합니다. SCP-2136은 숙주가 관찰되지 않을 때 근육이 갑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경직되도록 만듭니다. 이 증상은 빠르게 심해져서 감염자가 완전히 움직일 수 없게 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이 증상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감염된 사람이 SCP-2136의 다른 숙주에 의해 다시 관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기 특성 증상이 나타나는 동안 발생하면 감염자는 빠르게 운동 기능을 회복하고 근육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관찰하지 않으면 병원체가 계속 운동 뉴런을 마비시킬 것입니다. 이 뉴런들이 호흡과 같은 신체 기능도 조절하기 때문에 피실험자들은 평균적으로 5분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SCP-2136 감염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사망 원인은 일반적으로 호흡분 부전이나 순환 부전입니다. 재단 연구원들은 SCP-2136 병원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SCP-2218로 지정된 변칙 현상 사이에 뚜렷한 유사성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후자는 관찰될 때마다 무생물 마네킹으로 변하는 변칙적인 상태를 가진 개인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두 변칙 현상 사이의 가능한 연관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일부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SCP-2218 개체들이 변형된 SCP-2136 병원체로부터 변칙적인 특성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로는 감염 자체가 SCP-2218 개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파생된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SCP-2136에 감염된 인간은 사망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감염을 전파할 수 없게 됩니다. 사후 부검 중에 재단의 장의사들은 세포 내에서 기관처럼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비정상적인 세포 소기관의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이 세포 소기관들은 SCP-2136 병원체의 성숙한 형태의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확한 기능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세포속 기관들이 신경세포 내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아 인체가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만큼 이 세포속 기관들이 이러한 전기적 자극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원체를 연구하는 재단 연구원들은 SCP-2136의 구성 성분이 인간 숙주의 뉴런을 통해 전달되는 전기적 자극의 일부 또는 전부를 흡수함으로써 작동한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SCP-2136 이 전기적 자극을 먹이로 삼아 스스로를 유지하는 동시에 감염자의 신체 기능을 차단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드케 박사는 이것이 잘못됐음을 깨달았습니다. SCP-2136은 단순히 전기 자극만을 먹이로 삼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기적 자극을 저장하고 이를 이용해 숙주의 몸을 조종합니다. 감염된 사람의 의식은 자기 몸 안에서 마지못해 동승자 신세가 되고 병원체는 꼭두각시 조종사처럼 그들의 팔다리를 움직입니다. 말하기와 같은 과정은 더 복잡하지만 SCP-2136 이 몸을 움직이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면 말을 하게 만드는 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현재 재단은 기동특무부대 에타십과 세타5에게 센티넬 궤도 주변의 해상 경계선을 구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SCP-2136에 대한 효과적인 격리 절차가 결정될 때까지 외부인과 원주민 부족 간의 모든 접촉은 금지됩니다. 마지막 수정사항이 재단 데이터베이스에 SCP-2136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타가 있는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D계급 숙주가 사망했다. SCP-2136은 무력화되었습니다. 하나의 날카롭고 높은 음이 대성당 안에 울려 퍼집니다. 소년이 작은 폐로는 불가능할 만큼 오래 음을 유지하며 소리가 공기 중에 맴돕니다. 그 소년은 합창단의 스타로 그의 도시뿐만 아니라 그 너머까지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완벽한 소프라노 목소리를 듣기 위해 먼 곳에서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밤에는 합창단 연습을 듣기 위해 몇몇만이 여러 줄의 예배석 사이에 흩어져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소년의 칭송받는 목소리는 여전히 달콤하고 힘차지만 합창단은 최근 가장 침체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최저점은 예전에 합창단에서 노래하던 많은 소년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합창단이 노래를 마치고 오늘 밤 공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년들은 코트를 입고 의자 밑에 두었던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완벽한 목소리를 가진 소년은 어깨에 무언가를 느끼고 깜짝 놀라 돌아보지만 그것은 합창단의 지휘자이자 신부의 손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부는 깊은 주름이 있지만 인자한 얼굴을 가진 노인이며 소년에게 곧장 집으로 가야 한다고 상기시켜줍니다. 소년은 신부에게 곧장 집으로 가겠다고 약속하고 신부는 소년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린 뒤 다른 소년들에게도 같은 조언을 해주기 위해 자리를 떠납니다. 소년은 무거운 대성당 문이 뒤에서 닫히는 가운데 어둡고 추운 밤속으로 나섭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고 소년은 습기와 추위를 막기 위해 코트를 여밉니다. 소년이 걷기 시작하며 길 건너 닫힌 신문 가판대를 봅니다. 오늘 신문들이 아직 밖에 걸려있고 또 한 명의 소년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에는 옆 동네에 사는 소년입니다. 아직 사건에 대한 단서는 없고 부모들은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경찰에 점점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소년이 어두운 거리를 걷고 있을 때 그는 대성당 근처의 어두운 골목에서 나온 그림자 같은 인물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곧 그는 뒤쪽 젖은 인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어깨너머로 힐끗 보고 그 인물이 같은 방향으로 걷는 것을 봅니다. 소년은 다시 앞을 똑바로 바라보며 더 이상 자신에게 관심이 쏠리지 않도록 하고 걸음을 재촉하려고 합니다. 소년이 걷는 동안 잘 후련된 그의 귀는 뒤따라오는 사람이 역시 속도를 높였다는 것을 재빨리 감지합니다. 소년은 달리지 않지만 마음속에 진짜 두려움이 치밀어 오릅니다. 소년이 속도를 높이자 뒤따라오는 사람도 따라 속도를 높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소년은 지금 너무 빨리 걷고 있어서 이보다 더 빨리 가려면 뛰어야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의 집은 멀지 않습니다. 그는 모퉁이를 돌고 자신의 집을 볼 수 있습니다. 창문을 통해 따뜻한 빛이 쏟아져 나오는 아담한 작은 집입니다. 그는 집안에 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실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는 집안이 밤과 그림자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곳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소년은 뒤돌아 그 인물이 같은 모퉁이를 도는 걸 봅니다.
소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달리기 시작하고 어깨 너머로 그 인물도 달리기 시작한 것을 봅니다. 소녀는 전속력으로 달리며 그의 발이 인도의 고인물을 차올립니다. 그는 그 인물이 가까워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인물의 긴 다리가 소년의 다리를 손쉽게 앞지릅니다. 하지만 그는 곧 집에 도착해 몸이 마르고 따뜻하고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는 문 앞 젖은 돌 위에 멈춰서서 손잡이를 잡으려 손을 뻗습니다. 따뜻한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여자는 문이 갑자기 열리는 소리에 놀랍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텅 빈 문간을 바라봅니다. 그녀는 거리로 나가보지만 그곳 역시 텅 비어 있습니다. 바람 소리와 거의 들리지 않는 한음을 길게 부르는 소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아름답고 높은 음입니다. 대성당 합창단에 빛나던 소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른 실종 소년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들은 모두 어디로 간 걸까요? 어쩌면 그들은 SCP-2678, 피로 이루어진 도시로도 알려진 신비한 공간, 이상현상으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SCP-2678는 현재까지 단 하나의 입구, 즉 이탈리아 시에나에 있는 시에나 대성당 지하실의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초차원 공간입니다. 이상하게도 그 문 뒤에 있는 초차원 공간은 전통적인 가톨릭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마도 더 이상한 점은 이 공간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 그 문이 막혀 있었고 그 옆에는 SCP-재단 이상현상부라고 적힌 금속 면판이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SCP-재단 내에 이상현상부라는 부서가 존재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조사하던 요원들에게는 꽤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물론 SCP-3790을 빼면 그것도 비슷한 표지판이 달린 자물쇠로 잠긴 방입니다. 그 파일은 O5 평류회에 의해 잠겨있어 탐사는 다음 기회로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SCP-2678로 돌아가겠습니다. 가톨릭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SCP-2678 공간에 들어가면 그들은 독립적으로 서 있는 문 주위에 지어진 일종의 전진기지처럼 보이는 작은 텐트 형태의 구조물 안으로 나오게 됩니다. 전초기지는 버려져 있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이상한 물건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수많은 혈액과 뼈 샘플이 들어있는 생의학 실험실용 냉장장고도 있습니다. 오래된 왁스 스트립 모델부터 자기 테이프 기계까지 다양한 종류의 오디오 녹음기와 작동시키면 재단 자격 증명을 요구하는 컴퓨터 단말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컴퓨터에 접근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권한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든 접근 시도가 거부되었습니다. 전초기지 안에서는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합창 전주곡 술 골고타의 악보도 발견되었습니다. 이탈리아어에서 번역하면 골고타에서라는 뜻이며 골고타는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언덕의 이름입니다. 텐트에서 발견된 마지막 물체는 해골이었지만 엉덩이 뼈와 양쪽 팔뚝뼈를 포함한 몇몇 뼈가 없었습니다. 해골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이 해골은 젊은 남성의 것으로 밝혀졌지만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뼈가 그가 죽기 전에 제거된 것인지 아니면 죽은 후에 제거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SCP-2678의 전초기지를 나서면 방문자들은 자신들이 붉은 주황색의 공허 한가운데에 떠있는 거대한 도시의 외곽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도시는 정말로 거대하며 크기가 3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것으로 측정되었고 전부 이탈리아 고딕 양식의 건축물인 대성당, 궁전, 교회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시에는 항상 인간의 피로 밝혀진 붉은 액체가 끊임없이 비처럼 내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물들은 짙은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처음 보기에는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분석 결과 모든 건물들이 실제로는 인간의 뼈로 지어졌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7세에서 12세 사이의 남자아이들의 뼈입니다. 이후 전방 전초기지의 생해학 냉장고 안에 보관된 물질을 검사한 결과 저장된 혈액과 뼈가 도시 전역에서 채취된 샘플임이 밝혀졌습니다. SCP-2678 내부에서 생명체가 관찰된 적은 없지만 방문자들은 구조물 미로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듯한 고음의 불협화음 멜로디를 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소리를 녹음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공간 안에서는 모든 오디오 장비가 오작동하며 녹음된 파일을 재생하면 PB가 매우 큰 소리로 떨어지는 소리만 녹음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전진 전초기지에서 발견된 다양한 오디오 장비를 설명합니다. 이 장비들은 음악 녹음 시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로 같은 도시를 통해 멜로디의 근원을 추적하려는 시도는 결국 같은 건물로 이어지게 되며 이 건물은 SCP-2678의 입구가 위치한 시에나 대성당과 똑같이 복제된 건물입니다. 하지만 이 건물도 뼈로 만들어졌고 피로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성당의 외관은 실제 세 개의 건물과 완벽하게 일치하지만 내부는 전혀 다릅니다. 대성당 내부에는 오직 하나의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만이 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은 가장 낮은 음을 내는 가장 긴 파이프들이 반으로 잘려있고 해당되는 페달보드도 뜯겨나간 상태입니다. 오르간의 건반을 누르면 사춘기 남성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음이 나오며 각 건반마다 고유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파이프 오르간과 마찬가지로 건반을 누르고 있는 한 음을 지속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르간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점점 공포에 질린 듯한 톤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르간이 어떻게 음을 내는지 알아내려는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오르간에는 일반적으로 파이프에 공기를 보내는 윈드박스, 풀무, 송풍기 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SCP-2678 내에서 오르간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 외에도 또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음을 연주할 때마다 밖에 내리는 비가 보통의 빗물로 변하게 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음을 유지하고 이제는 맑은 빗물이 내린다 해도 건물들은 결코 씻기지 않고 항상 붉게 얼룩진 채로 남아 있습니다. 오르간이 얼마나 오래 연주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하나의 음을 지속시키기 위해 C7 건반을 20분 넘게 눌렀고 그 시간 동안 목소리는 계속 울려 퍼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긴장되고 불안한 소리로 변해갔습니다. 마침내 23분이 지났을 때 건반 자체가 산산조각 나면서 그 음을 영원히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험 후 부서진 건반 잔해에서 며칠간 피가 흐르는 것이 관찰됐습니다. SCP-2678로 파견된 탐사대원들은 내부에서 오르간 음악을 듣는 것의 결과로 추정되는 여러 가지 행동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변화에는 합창 음악에 대한 더 큰 감상, 조직화된 종교에 대한 더욱 강한 신념, 권위자에 대한 신뢰 증가, 사회적 또는 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 대한 신뢰 감소, 그리고 SCP-재단 동료가 저지른 범죄를 보고하는 데 대한 꺼림칙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는 증거가 없어 영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신비롭고 불안한 공간에 대한 이해나 내부에 존재하는 이상현상부 전진기지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거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내부에 대한 모든 추가 탐사는 취소되었습니다. 시에나 대성당 지하실의 문은 다시 한번 막혔고 입구는 책장 뒤에 숨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초차원적 장소가 재단에 의해 쉽게 격리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안전등급이 부여되었습니다. SCP-2678, 이 실제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이한 피와 뼈의 도시는 만약 누군가에 의해 지어진 것이라면 누가 지었을까요? 안데스 산맥 높은 곳에서 두 광구가 귀중한 광물을 찾기 위해 곡괭이로 바위를 깨고 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뚫을 수 없는 벽을 만납니다. 그들이 도달한 깨지지 않는 표면의 먼지를 털어내자 그것이 어떤 이상한 금속으로 된 거울 같은 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그 주위의 암석을 부수기 시작하고 점점 더 많은 반짝이는 금속 표면이 드러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마법처럼 그 표면이 사라집니다. 그 뒤에는 이상한 기계들과 신비로운 금속 구체가 들어있는 방이 있습니다. 두 광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발견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닥터 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SCP-163, 일명 오래된 조난자입니다. 재단은 곧 안데스 산맥에서 발굴된 기이한 물체에 대한 소식을 듣고 즉시 요원들을 파견해 현장을 확보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그들은 금속 구체가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원래 방 안에 있던 기계류의 약 30%가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약탈당한 상태였습니다. 발견된 암석층을 분석한 결과 그 방은 매우 오래된 것으로 보였으며 그곳에 있던 광물들을 검사한 결과 충격파의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 물체가 무엇이든 산에 불시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속 구체를 조사한 결과 요원들은 그것이 일종의 기계이며 비교적 단순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요원들은 그 기계를 비활성화했고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울처럼 반사되는 구체는 사실 일종의 방패였고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외계 생명체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존재였고 곧 SCP-163으로 지정될 예정이었습니다. 그 외계인은 즉시 요원들에게 공격을 가했지만 요원들은 그것을 제압하고 추가 조사를 위해 재단 격리시설로 이송할 수 있었습니다. SCP-163은 이 지구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키가 2m이고 폭이 1.5m입니다. 그 몸체는 대략 원통형이며 하부에는 원형의 입이 있고 상부에는 머리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8개 다리가 몸통 중앙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배열되고 각 다리는 세 관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입 양쪽에는 먹이를 먹는 데 도움을 주는 2개의 집게 모양의 기관을 포함하여 여러 개의 특수화된 팔다리가 있습니다. 머리 바로 아래에는 더 섬세한 움직임과 정교한 물체 조작이 가능한 2개의 팔이 있고 다리 바로 위에는 더 큰 2개의 팔이 있습니다. 이 팔들은 무거운 물체를 다루거나 자기 방어를 위해 사용됩니다. 그리고 입 근처에는 2개의 부속지의 흔적이 있는데 이는 발견되기 전에 어느 시점에서 절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SCP-163의 머리 꼭대기에서 30cm 아래에는 하나의 반보관이 있는데 이 눈은 머리 전체를 감싸고 있어 360도 전방위 시야를 제공합니다. 이 눈은 88개의 개별 유닛으로 나뉘어 있으며 지구상의 대부분의 생명체에 해로운 짧은 파장에 비친 자외선 C에 민감합니다. 이 생물의 피부는 인간이 볼 수 있는 파장의 빛에 노출되면 투명하지만 자외선에 노출되면 불투명해집니다. SCP-63의 이산한 특성은 외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생물의 녹색 혈액을 검사한 결과 지구의 많은 생물들과 마찬가지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처리하지만 순환계는 대부분의 지구 생물들이 사용하는 철이나 구리 기반이 아니라 니켈 기반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 생물은 식물 세포벽을 구성하는 물질인 셀룰로스와 유사한 조직으로 이루어진 내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물의 세포는 인간 세포와 마찬가지로 DNA를 지침으로 사용하며 동일한 ACGT 염기를 가지고 있지만 SCP-163은 인간 세포와는 다르게 그 지침을 해석합니다. 이러한 모든 차이점들은 SCP-163의 고양 환경이 지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존재하는 원소의 종류와 비율도 다를 것임을 의미합니다. 인간에게는 완전히 안전한 특정 원소들이 SCP-163에게는 위험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험 결과 SCP-163은 별도의 도움 없이도 우리의 대기에서 생존할 수 있지만 1시간이 지나면 병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SCP-163, 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함께 발견된 생명 유지 장치인 SCP-163-1을 계속 소유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장치는 기본적인 화학 원소들을 SCP-163, 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SCP-163, 이 발견될 당시 둘러싸고 있던 금속 보호막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SCP-163과 함께 회수된 다른 기술들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연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기술 수준이 낮은 편으로 대부분이 다양한 용도로 보이는 트랜지스터를 조립해 만든 아날로그 컴퓨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컴퓨터들이 모델링하는 과정은 알려진 과학적 과정과 일치하지 않으며 163의 생명 유지 장치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이 복잡한 개념을 전달하는지 그리고 전달한다면 어떻게 전달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특정 상태에 있을 때 약 15Hz의 일정한 사인파를 발생시킵니다. 이 소리는 15초에서 10분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이 소리에 노출된 인원들은 편집증적인 감정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밝은 곳에 머무르는 것이 권장됩니다. SCP-163의 주요 감정 표현 방식은 겹는 위에 있는 조직 덩어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분에 따라 미간을 여러 방식으로 찌푸립니다. 또한 SCP-163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는 섬세한 위팔을 빠르게 서로 두드리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는 강한 아래팔 2개를 같은 방식으로 두드립니다. SCP-163은 거주, 식사, 작업, 수면을 위한 방과 에어록이 설치된 접견실, 그리고 SCP-163과 인간 연구원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좌석이 마련된 공간이 있는 구역에 격리되어야 합니다. 격리 구역 내의 공기는 필터링되고 정기적으로 불순물이 있는지 점검해야 하며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을 내는 조명 시스템과 자외선을 내는 조명 시스템, 이렇게 2가지 조명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격리 구역 내에 있을 때는 모든 인원이 항상 격리복을 착용하여 자신과 SCP-163 모두를 교차 오염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안전등급으로 분류된 SCP-163은 자체 격리복을 먼저 착용하고 항상 연구원의 동행을 받는다는 조건하에 격리 구역을 자유롭게 나갈 수 있습니다. SCP-163과의 의사소통을 시도하고 그 지능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실험이 수행되었습니다. 한 실험에서는 다양한 인간의 표정과 감정을 묘사한 이미지가 인쇄된 여러 장의 카드를 163에게 보여주었습니다. 163은 이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듯 했지만 18번째로 보여준 이미지를 담당 연구원의 안면 보호대 앞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163이 이타심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도움을 줄 것인지 확인하는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2개의 나무 블럭과 상자를 SCP-163의 격리 구획안으로 가져왔습니다. 연구원은 상자를 열고 블록 하나를 안에 넣은 뒤 상자를 닫았습니다. 그 후 연구원은 다른 블록을 상자 안에 넣으려고 시도했지만 마치 힘들어하고 블록이 닫힌 상자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를 모르는 척 행동했습니다. 10초 동안 지켜본 후 SCP-163은 연구원을 도와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 결과는 같은 실험을 받은 인간 아이들의 행동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가장 예상치 못한 결과는 한 연구원이 캔버스와 붓 그리고 자외선 물감 몇 가지를 SCP-163의 격리구획으로 가져왔을 때 나왔습니다. 163은 방법을 보여주자마자 즉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곧 이전에는 본 적 없는 식물과 동물들이 있는 외계 풍경을 그려냈습니다. SCP-163은 자신이 그린 그림을 7분 동안 바라보다가 갑자기 화가 난 듯 그림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방 한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그것은 머리의 조직을 주름지게 하며 괴로움을 나타냈고 모든 의사소통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연구원이 그림 도구를 치우려고 시도할 때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으나 그 순간 SCP-163은 자신의 불만을 나타내기 위해 무거운 팔을 서로 두드렸습니다. 다음 날 연구원은 더 많은 그림 도구를 가져왔고 SCP-163은 계속해서 아마도 자신의 고향 외계 행성으로 추정되는 이미지를 그렸습니다. SCP-163, 이 발견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자 행운입니다. 재단은 이제 SCP-163, 이 발견된 암석층과 비슷한 연대의 암석층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발굴 작업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또 다른 외계인이 발견되어 SCP-163에게 집으로 돌아갈 방법을 제공하거나 최소한 친구가 되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줄무늬 죄수복을 입은 죄수가 두 교도관에게 이끌려 교도소 중앙 곡도를 이동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죄수는 순순히 따르지 않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은 감방문에서 그가 끌려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죄수는 교도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애원하며 제발 저 안에 들어가게 하지 말아달라고, 세상 어떤 것이든 다 견딜 테니 그것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교도관들은 그의 울부짖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억지로 끌고 갑니다. 복도 끝 마지막 67번 감방 앞에 멈춥니다. 죄수는 어두컴컴하고 텅 빈 감방을 들여다보며 비명을 지르고 마지막으로 붙잡은 이들에게 저항하지만 결국 제압당해 감방 안으로 밀려 들어가고 문이 쾅 닫힙니다. 죄수는 작은 어두운 감방을 살핍니다. 안에는 얇은 매트리스가 깔린 침대와 더러운 변기만 있습니다. 그는 몹시 두려워 보이며 마치 어둠 속에서 괴물이 튀어나와 자신을 덮쳤을 것처럼 감방을 두리번거리며 눈으로 주변을 살핍니다. 죄수는 딱딱거리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뛰어오르며 몸을 돌려 다른 종류의 괴물을 봅니다. 그를 데려온 두 경비원 사이에 세 번째 교도관이 있습니다. 그는 거대하며 죄수는 거대한 손의 마디를 꺾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거대한 교도관이 감방문 옆에 걸려있는 무언가를 집어듭니다. 그것은 클립보드입니다. 그는 죄수의 제복을 바라보고 이름을 확인한 뒤 그것을 적어둡니다. 거대한 교도관이 어깨 너머로 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하루요? 이틀요? 이 사람한테요? 다른 경비원이 대답합니다. 그가 한 일에 비하면 더 받아야죠. 왜요? 뭘 했는데요? 라고 덩치 큰 사람이 묻습니다. 그가 간호사를 공격했고 그녀는 상태가 안 좋아요. 간호사 중 한 명이라고요? 덩치 큰 경비원의 머리 혈관이 튀어나오고 연필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누구였죠? 글로리아였어요. 경비원이 대답합니다. 거대한 경비원의 손에서 연필이 뚝 부러집니다. 경비원이 재빨리 그것을 집어 다시 건넵니다. 이를 악물고 그는 대답합니다. 그렇군. 거대한 경비원이 분노에 찬 눈빛으로 노려보자 죄수는 두려움에 어둠 속 감방으로 슬그머니 물러납니다. 간호사 공격하는 걸 즐기나? 좋아, 그 점 충분히 생각할 시간 줄게. 1년 후에 보자. 나머지 두 경비원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런 범죄치고도 이건 너무 심하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다. 그게 정말 좋은 생각이야? 가면을 쓴 한 사람이 말하지만 이미 늦었다. 경비원은 정확히 1년 후의 날짜를 연필로 적어두었다. 안 돼, 제발 안 돼. 죄수는 소리치며 철창으로 달려가 손을 뻗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속삭임 소리를 실어 나르는 듯한 희미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 그러고 나서 죄수는 사라진다. 그는 그냥 사라졌다. 눈 깜짝할 사이에 존재 자체에서 사라져버린 것이다. 경비원은 벽에 클립보드를 다시 걸고는 몸을 돌려 빠르게 걸어간다. 그는 의무실로 가야 한다. 경비원 둘은 어깨를 으쓱하며 그를 따른다. 불쌍한 녀석, 그들 중 한 명이 빈 감방을 떠나며 속삭인다.
정확히 1년 후 그 거대한 경비원이 같은 감옥 복도를 걷는다. 늦은 밤 그는 복도를 걸으며 자신의 곤봉을 감방 철창에 부딪혀 큰 소음을 낸다. 일어나, 모두들 일어나. 오늘은 귀향의 날이다. 졸린 죄수들은 침대에서 일어나 감방 앞에 서서 복도 끝 감방을 보기 위해 철창 너머로 애써 바라본다. 직원들에게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자, 일어나. 오늘이 그날이야. 오늘은 귀향의 날이야. 경비원이 복도 끝까지 가서 벽에 걸린 클립보드가 있는 빈 감방 앞에 멈춰선다. 문은 열려 있고 어두운 감방 안에는 똑같이 더러운 변기와 침대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경비원은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 시간을 본다. 경비원과 죄수들 모두가 빈 감방에 집중하고 있다. 경비원은 다시 한번 시계를 확인한다. 분침이 자정을 가리키는 순간 깜빡문이 미끄러지듯 닫히고 큰 소리와 함께 잠긴다. 교도소는 완전히 조용해지고 모든 죄수들은 숨을 죽인 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고 있다. 경비원은 크고 무거운 열쇠 뭉치를 꺼내 그중 하나를 감방문에 꽂은 뒤 안으로 들어선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지만 여전히 안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는 곧 원하는 것을 발견한다. 구석, 경기 근처에 줄무늬 죄수복을 입은 형체가 웅크리고 있다. 그래. 여기 있었군. 간수가 어떻게든 감방에 나타난 이 사람에게 다가가기 시작하지만 웅크리고 있는 그 인물은 전혀 움직이거나 반응하지 않는다. 간수가 몸을 숙여 그 남자를 뒤집으려고 손을 댄다. 여기서 지내는 건 어땠어? 독방 감금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여전히 사용되는 가장 잔인한 처벌 방식 중 하나입니다. 며칠, 몇 주, 몇 달, 때로는 몇 년씩 혼자 보내면서 겪게 되는 심리적, 신체적 고통은 정말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끔찍한 처벌 방식보다도 더 무서운 징벌가 존재합니다. 심지어 가장 강인한 범죄자들조차 두려워하며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그런 보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SCP-2701, 일명 진정한 독방입니다. SCP-2701은 현재 폐쇄된 펜실베이니아 주 교도소에 위치한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감방입니다. 1800년대 초중반에 지어진 이 교도소는 폐쇄되기 훨씬 전부터 노후화의 흔적을 보이고 있었으며 감방 안에는 오래된 변기와 침대만이 있고 감방 왼쪽에는 여러 입소 양식이 표시된 클립보드가 걸려 있습니다. 감방의 건축 자재는 정상적으로 보이며 내부에 있는 물품들 역시 견칙성이 없습니다. 누군가 SCP-2701 안에 들어가고 감방 옆에 있는 클립보드를 사용할 때만 그 무서운 효과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감방에 갇히고 입소 양식에 그 사람의 이름이 적히며 석방 날짜란에 날짜가 기입되면 SCP-2701의 변칙적 활성화 현상이 시작됩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된 후 13초가 지나면 안에 있는 사람은 사라지며 마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그들이 어떻게 비물질화되는지 더 잘 이해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감방 안을 들여다보거나 내부에 설치된 모든 녹화 장비는 대상이 사라지기 전 13초 동안 잡음이나 빈 화면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 현상을 관찰한 연구원들은 바람 소리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속삭임을 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무엇에 의해 발생하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출소일 자정이 되면 감방문이 이미 닫혀 있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스스로 닫히고 잠기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 사라졌던 사람이 잠긴 감방 안에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감방에 갇혀 있던 사람은 현실로 돌아오긴 했지만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SCP-2701에 대한 시험 결과 그 안에 들어가 사라진 사람들은 완전히 의식이 있는 상태로 완전한 감각 박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소리도 냄새도 무언가를 만지는 감각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어둠조차 보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조차 시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정말로 아무런 감각도 경험하지 않습니다. 이 효과는 인간의 정신에 치명적일 수 있으며 실험 대상자들은 SCP-2701 안에서 시간을 보낸 후 그림자와 빛 모두에 대한 극심한 공포, 폐소공포증, 광장공포증, 그리고 잠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고 보고합니다. 동시에 그들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노화를 포함한 어떠한 신체적 변화도 전혀 겪지 않습니다. 하지만 SCP-2701의 가장 끔찍한 점은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은 당신이나 나와 같은 속도로 시간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실험에서도 밝혀진 바에 따르면 누군가가 그 방 안에서 사라지면 그들은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처럼 느끼게 되며 이 시간 팽창 효과로 인해 정상보다 300에서 400배 더 길게 시간을 인식하게 된다고 추정됩니다. 즉, 누군가가 2시간 동안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25일에서 33일 동안 갇혀 있었던 것처럼 시간을 경험하게 되고 1년 동안 그 안에 있으면 수세기 동안 아무것도 없는 공허 속에 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재단 연구원들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외부 자극이 전혀 없는 것이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정신이 이성적인 사고 구조를 붕괴시키게 만들고 곧이어 완전한 심리적 붕괴가 뒤따른다고 이론화했습니다. SCP-2701의 영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SCP-재단은 D계급 인원을 이용한 여러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한 실험에서는 D77391로 알려진 D계급 인원을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사건은 오후 11시 45분에 시작되었습니다. 석방 날짜는 자정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D계급 인원은 15분 동안 감방 안에 있었지만 안에서 보낸 시간은 그들에게 75시간에서 100시간 정도처럼 느껴졌습니다. D77391이 다시 나타난 후 6시간 뒤에 면담을 받았을 때 그는 안에서의 시간이 진정한 지옥과 같았다고 묘사했습니다. 공허함만 느낀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잠을 잘 수도 없었고 심지어 비명을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기억만 갖고 홀로 남았습니다. 그들을 미치지 않게 붙잡아준 건 감방에 들어가기 전 한 연구원의 말뿐이었습니다. 연구원은 어떤 감정이 들어도 반드시 자신이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거기 머물지 않을 걸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격려의 말이 D77391이 겪을 수 있었던 최악의 정신적 영향을 어느 정도 막아준 것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실험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고 해당 연구원은 이후 6개월 정직 후 다른 프로젝트로 재배치되었습니다. SCP-재단은 펜실베이니아주 교도소에서 발생한 특정 이상 현상에 대한 보고를 통해 처음으로 SCP-2701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들이 의뢰인 면담과 현장 접근이 교도소 소장에 의해 거부된다는 불만이 다수 제기됐습니다. 검찰이 현장에 파견되어 조사를 시작했을 때 이전에 137명의 수감자와 다수의 직원이 있었던 교도소 전체의 단 한 명, 즉 소장만이 남아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667번 감방의 활성화 절차를 설명하며 모든 수감자를 한 명씩 그 안에 넣고 사라지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감자들의 관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자금을 빼돌려 교도소장의 계획을 비밀로 유지하고 공식적인 조사를 막기 위해 관계자들과 전직 직원들에게 뇌물을 주는 데 사용해왔습니다. 교도소장은 아무런 저항 없이 경찰에 자수했고 필라델피아 경찰에 잠입해 있던 재단 요원이 곧바로 SCP 요원들에게 그 감방의 이상 현상에 대해 알렸습니다. 재단팀은 현장에서 감방이 설명과 일치하며 입소 서류도 발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교도소장은 사실을 말했습니다. 100여 장의 서류가 수감자 이름으로 작성됐고 석방일은 앞으로 50년 뒤부터 1300년이 넘는 시점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SCP-2701이 쉽게 격리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안전 등급이 부여되었습니다. SCP-2701이 위치한 이전 교도소는 항상 영상 및 음성 감시로 모니터링되고 있으며 전신 구속 장비를 갖춘 경비원이 항상 상주하고 있습니다. 감방 안에 나타나는 모든 대상을 구금하고 공식 SCP-재단 실험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대상이 안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젊은 남성이 침대에서 뒤척이고 있습니다. 그는 베개를 조정하고 등을 대고 옆으로 엎드려 자려고 해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시간을 확인합니다. 새벽 3시. 그는 세 번째 밤째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는 잠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매번 눈을 감고 잠이 들려고 하면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완전히 깨어납니다. 누군가 그의 뇌 속 스위치를 자꾸 깨어있는 쪽으로 돌리는 것만 같고 그걸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는 수업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의 업무 성과도 엉망이 됩니다. 심지어 그의 취미조차도 전혀 즐겁지 않게 됩니다. 그는 오직 잠만 자고 싶어 합니다. 그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마치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그들은 그에게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합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 외에는 완전히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에게 발레리안 뿌리 같은 자연요법을 써보고 운동도 더 하라고 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며칠이나 깨어 있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나흘일까? 닷새일까? 아마 더 될지도 몰라요. 이제는 잠 못 자는 게 가장 힘든 일도 아니에요.
환각이 더 힘들어요. 가끔은 시야 가장자리에서 그림자가 춤추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하지만 어떤 환각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지금의 우울한 삶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그는 한 번에 몇 초 이상 집중할 수 없어서 결국 일과 수업에 완전히 나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의 친구들은 그와 아예 엮이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그들을 탓하겠어요? 그는 감정 기복이 심하고 이유 없이 화를 내요. 그는 모든 수면 치료법을 다 시도해봤어요. 의사의 조언을 듣고 평생 해본 적 없을 정도로 열심히 운동도 했죠. 하지만 잠을 전혀 잘 수 없으니 남아있는 에너지가 전혀 없어요. 그는 점점 좀비가 되고 있어요.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지만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집니다. 그는 일어나려 하지만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누워있을 것입니다. 그는 점점 잠에 빠져들기 시작하고 항상 자신을 다시 깨우는 그 충격에 대비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충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를 덮치는 잠의 물결은 뭔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더 무겁고 더 평화롭고 더 영원한 느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닥터 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SCP-966, 일명 슬립킬러입니다. SCP-966은 SCP-재단이 기이한 포식성 생물 집단에 속하는 존재에게 부여한 명칭입니다. 이 생물은 키가 1.4에서 1.6m 정도이고 무게는 대략 30kg 정도입니다. 이 털없는 인간형 생물들은 길쭉한 얼굴과 바늘처럼 뾰족한 이빨로 가득 찬 입을 가지고 있으며 각 손에는 최대 20cm에 달하는 5개의 날카로운 발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나 유인원과는 달리 이들은 지행성이라 발가락만을 이용해 걷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SCP-966의 끔찍한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이들은 아주 특정한 조명 조건에서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대략 700에서 900나노미터 사이의 파장을 가진 빛에서만 볼 수 있는데 이는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의 경계에 해당하며 적외선이라고 불리는 영역까지 확장됩니다. 유일한 예외는 이들의 피부, 근육 또는 장기가 2도나 3도 화상을 입었을 때인데 이 경우에는 손상된 신체 부위가 인간의 눈에 보이는 더 넓은 파장 범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보기에는 무서울 수 있지만 SCP-966은 실제로는 신체적으로 매우 약하며 근육 밀도도 매우 낮습니다. 이들의 뼈는 새와 비슷하게 속이 비어 있으며 발톱은 매우 날카로울 수 있지만 쉽게 부러지기 때문에 전투에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SCP-966은 잠을 자는 방식으로 휴식을 취하지 않고 겉보기에 무작위로 보이는 시간에 모든 움직임을 멈추고 약 3-5분간 휴식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 휴식이 끝나면 다시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결점에도 불구하고 SCP-966은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사냥꾼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을까요? 비밀은 그들이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유형의 파동을 방출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혼자 또는 짝을 이루어 사냥하는 SCP-966은 이 파동을 이용해 먹잇감이 회복성 수면 단계에 들어가는 능력을 방해하고 마이크로 슬립조차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 파동은 최대 20m까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지만 실험 결과 후전이 금속, 특히 납이 이 파동을 차단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CP-966은 중형에서 대형 동물을 사냥하고 먹이로 삼으며 여기에는 인간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일단 그들의 먹잇감이 수면 억제 파동에 노출되면 그 효과는 영구적이며 지금까지 그들이 다시 잠을 잘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험 결과 전신 마취와 같은 다른 방법을 통해 무의식 상태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결국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무의식 상태이긴 하지만 그 상태에서도 여전히 잠을 잘 때 얻는 휴식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면 부족이 인간에게 미치는 정신적, 신체적 영향은 매우 파괴적입니다. 증상은 단 24시간 만에 나타날 수 있으며 기분 변화, 기억력 문제, 감각 장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틀에서 3일이 지나면 신체의 호르몬이 불규칙해지고 배고픔, 갈증, 체온과 같은 신체 기능이 심하게 요동치며 인지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환각, 편집증, 분노 발작이 흔하게 나타나며 잠을 자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날수록 수면 부족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SCP-966이 원하는 것입니다. 몰래 수면 박탈파를 피해자에게 쏜 뒤 SCP-966은 잠을 자지 못해 완전히 무력해질 때까지 먹잇감을 따라다닙니다.
그 시점에서 SCP-966은 그들을 먹어치웁니다. SCP-966은 사냥할 때 매우 조용하고 민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SCP-966은 먹잇감 주변에서 일부러 위협적인 소리를 내는 것이 관찰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이미 높아진 스트레스 수준을 더욱 올려 정신적 붕괴를 더 빠르게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드물게 SCP-966이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공격해 신체 건강을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SCP-966의 먹잇감 중 일부는 특히 강렬한 환각과 분노 발작을 겪기도 하는데, 이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SCP-966 개체의 수면 방해파에 노출된 결과로 추정됩니다. 한 번의 수면 방해파만으로도 100% 효과가 입증됐지만 일부 피해자들이 여러 번 방해파에 노출되는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특히 배가 고플 때 과정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SCP-966, 이 희생자들이 죽기 전에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일종의 변태적인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다는 이론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야생에서 발견된 SCP-966 개체들은 전 세계에 분포해 있으며 SCP-재단이 그들의 수를 줄이는 데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만큼 충분한 수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유클리드 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오타 테이티드 1과 이오타 2 기동특무 부대는 각각 드림 헌터와 에어 체이서라는 코드네임을 가지고 있으며 수면 부족과 관련된 급사나 폭력에 의한 사망 보고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야생 SCP-966 개체들을 식별하고 무력화하기 위해서입니다. 4마리의 SCP-966 표본, 3마리의 수컷과 1마리의 암컷이 재단에 확보되었으며 현재 이들은 나무로 둘러싸인 10m의 10m 크기의 방에 격리되어 적외선 보안 카메라로 감시되고 있습니다. 각 표본에게는 매달 20kg의 고기가 제공되며 암컷 표본이 출산할 경우 새 표본은 관찰 및 연구를 위해 확보한 뒤 성체가 되기 전에 처분해야 합니다. 이제 가서 닥터밥의 파일에서 또 다른 영상을 시청하시고 저희가 SCP-재단의 기밀 기록을 더 깊이 파헤칠 수 있도록 꼭 구독해주세요.